네, 소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스튜디오가 조금 바뀌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아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새로운 곳에서 소셜 라이브 하겠습니다. 네. 고소희 기자가 나왔네요. 네, 저희 전문가 고려대 예방의학 최재욱 교수님 모시고요. 예. 뭐 음압병동이 혹시 모자라진 않는지, 예. 민간병원이 음압병동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지 이런 예. 여러 가지 궁금증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 가면 들어오시는 거죠? 네, 그 보니까 항상 코로나19 보도를 하면서 네, 물론 지금 뭐 급격하게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네. 그 뭐 현상을 저희가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실은 보도의 목적이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데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꾸 이 숫자만 보면은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와중에 그러면 시민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많이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행동 강령을요 예. 이모지로 만들어서 예. 자막으로 쭉 보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함께 보시면서 행동 강령 익히시면은 또 좋을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현상과 함께 어떻게 시민들이 대응이 될지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강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가면 이제 최 교수님 오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교수님 조금만 이쪽으로 주시면요.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부산의 한 요양병원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는데요. 네네. 코호트 격리가 뭔지, 그리고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그러면 언제까지 병원에 계셔야 하는지, 뭐 가족들과 연락은 가능한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호트 격리라는 좀 용어가 외국 용어라서 좀 생소하실 겁니다. 네. 사실 좀 다른 한국말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집단을 장기간, 특정 기간 정해놓고 격리를 한다는 뜻이고요. 사실 병원이라는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격리를 이야기합니다. 뭐 지역사회를 봉쇄하는 것하고 다시 비슷한 개념인데, 네. 지역사회 봉쇄는 사실 그럼 뭐 어마어마한 일 아닌가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네. 근데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맞습니다. 사실 네. 근데 여기는 병원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어떤 한 병원, 어떤 그 요양시설에서 환자가 많이 다수가 발생하면 네. 오히려 그 환자분을 치료에 다른 곳에 옮기는 게 네. 환자분한테도 안 좋을 수도 있고 네. 또 전파가 더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병원이라는 공간이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 계시게 하고 치료도 그냥 계속 받게 하고 또 혹시 이제 확진이 안 된 분은 바로 확인 검사를 해서 별도 조치를 하는 아, 그런 퇴원하실 겁니다. 수 있나요? 퇴원은 그 보통 통상의 방법대로 검사를 여러 번 해서 네. 2번, 3번, 뭐 지금은 뭐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격리 기간 동안에 음성이 계속 나오는 경우는 그 퇴원할 수도 있죠. 네. 그 숫자가 확진자 숫자 병원에 계신 숫자가 많다 보니까 혹시 확진자로 전환이 되면 또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게 아닌가 굉장히 좀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은 이 감염병이라는 그 바이러스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요. 이게 한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을 전파시키는 게 한 2명에 3명 정도가 지금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징입니다. 그런데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해서 많은 다수의 사람이 있는 경우는 한 사람이 2사람이 아니고 폭발적으로 감염을 증가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 지금 확진자와 그 추가 접촉자를 계속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고, 그래서 이 숫자가 다 확인되기 전까지는 네. 확진자 수는 계속 늘 겁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고, 다만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거는 네. 지금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 숫자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앞으로 한 며칠이면은 나머지 조사하지 않은 사람 다 검사를 다 하게 되면, 네. 이 정도면 언제쯤 끝나겠다라는 예측은 그래도 가능해서 그건 다행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또 많은 시민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완치자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완치자도 매일매일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인데
청도 대남병원에서 사망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병원에서만 좀 사망자가 나오는지 혹시 뭐 특수성이 있는지 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네, 뭐 전형적인 의료기관 내 감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시다시피 의료기관에 지금 입원하고 계신 분들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건강이 취약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혹은 나이가 많으시거나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감염이 되면은 네. 원래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더 항 상태가 많이 악화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정신과 폐쇄병동 또 혹은 장기 요양병원 이런 부분들은 워낙에 병이 많다 보니까 이런 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사를 막 이렇게 추적 검사를 하기 좀 어렵고 본인이 아프다는 얘기를 좀 하기 어려워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중증 환자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메르스 사태 때도 결국 병원 내 감염이 중증으로 환자를 가게 되고 중증은 결국 치사율이 높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돼서 바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그 대남병원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많은 이 요양병원 또 폐쇄병원 그리고 병원 중에서도 중환자실과 이런 병원들이 뚫리지 않도록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지금 급선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정부가 다학적으로 그러한 그 바이러스가 침투되면은 폭발적으로 환자를 많이 양산하거나 치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취약 지역, 네. 취약 인구 대상 집단을 상대로 우선순위를 두고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좀 취약 지역에는 우선 방역이나 우선 검사 이런 게 좀 시급하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미 한 일주일 전에도 방역 당국이 그 전국에 있는 폐렴 환자를 우선적으로 전수조사하겠다 하는 그 방침도 바로 그러한 취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오늘 대구 시민 중에 감기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검사한다. 그것도 일종의 그런 조치인가요? 그건 이제 좀 기본적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네. 지금 현재 과거는 검역에서 혹은 입국 당시에서 확인된 환자와 그 환자의 접촉자를 추적해서 쫓아가는 방식으로 지금 검역 관리를 했죠. 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지역사회에 퍼졌기 때문에. 네. 근데 지역사회에 퍼져 있는 환자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전수 우리는 4천만 명을 다 조사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환자가 되면은 맨 먼저 나타나는 게 증상이거든요. 네. 그 병원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그 감기 환자처럼 오는 이분들을 쭉 다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즉 격리 기간이 잠복기 2주니까 네. 2주 기간에 걸쳐서 계속 검사하게 되면 확진자 해당되는 분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우선 급하니까 네. 당장 이 대구 지역에서 초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감기나 발열 증상이 있는 분은 우선 코로나 검사로 전수를 다 하겠다. 네. 그럼 현재 지역사회 내에 잠재되어 있는 환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14일 기간이면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만 1차적으로 딱 네. 검진이 그런데 되는 거죠. 네. 혹시라도 더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2차 감염이 또 있으니까 길게는 14일 더하기 2번 해서 28일 정도를 기간을 두고 네. 이 증상 있는 사람들 찾으면은 거의 대부분 잠재되는 환자는 다 찾을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희가 좀 새 스튜디오라서 와이파이가 원활하지 않아서 저희 휴대전화 조금 갖다 주시겠어요? 제 거. 예. 와이파이가 원활하지 않네요. 네. 그럼 검사 대상을 늘리면 아무래도 지금 오늘도 확진자가 많이 늘었는데 이 숫자가 커지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러면 두려움이요? 숫자가 뭐 하루에 100명씩, 200명씩 네. 느는 거에 대한 국민들이 좀 수치적으로 다가오는 두려움이 어쩔 수 건데. 없죠. 뭐 네.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미리 선제적으로 사전에 초동 대응을 잘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네. 이미 발생한 부분을 뭐 숨길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차분하게 이 발생 양상을 좀 들여다보면서 초동 대응은 좀 늦었지만 네. 차분하게 이 부분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언제까지는 예측 가능하겠다. 언제까지는 이 부분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게 혹시 음압병동이 좀 모자랄 수도 있지 않나? 네. 민간병원이 얼마나 음압병동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나? 그런 능력이 되나?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데 좀 어떤가요, 교수님? 네, 이미 뭐 대구 지역은 음악 격리 병실이 다
음악 격리병실이 다 포화돼서 이미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는 시점입니다. 그런 음악 꼭 격리병실이 있으면 좋습니다만 네. 음악 격리병실이 있다고 치료가 더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음악 격리병실의 목적은 거기 입원해 있는 환자분 때문에 다른 병실로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환기 설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격리 차단, 즉 전파 차단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네. 꼭 음악 격리 병상을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1인실인데 병원에 가면 1인실 있죠? 네. 1인실 앞에 전실이 따로 붙어 있는 경우는 네. 충분히 음악 격리 병실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고요. 네. 또 필요하다면 병원 내 병동 하나를 한 층을 전부 다 격리 병상으로 하는 방안도 있고 네. 아니면 병원 전체를 하나의 격리 병원으로 설치해서 하면은 추가 전파를 막는 격리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안에 따라서 네. 지금 이제 상황이 얼마나 많이 환자가 발생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융통성 있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그런 네네. 말씀이시군요. 네, 저희 좀 소셜 라이브 시청하시는 시청자께서 이경천님이 코로나19가 실내 감염이 주 원인인데 온도가 혹시 높아지면 감염을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좀 사무실에서 실내 온도를 좀 높이면 뭐 감기 기운도 좀 사라지고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네. 뭐 어떨까요, 교수님? 예, 일정 부분 맞는 지적이십니다. 아, 네. 아시다시피 이 실험 결과에 대한 많은 부분이 알려 있듯이 온도가 낮고 습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표면에 묻어 있어도 네. 좀 오래 삽니다. 아, 그래서 실제 실험 결과에 따르면 4도씨, 습도 20%의 아주 건조한 경우에는 네. 5일에서 20일까지도 살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20도만 돼도 생존력이 바이러스 생존력이 10분의 1로 떨어지고 네. 40도 여름 같은 상황이 되면 거의 10분의 1, 100분의 1로 생존력이 떨어집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알고 있던 거예요. 너무 겨울에 건조하고 추운 날에는 안 좋으니까 감기 잘 걸리니까 집에서 좀 따뜻하게 하고 가습기를 많이 틀어라. 그래서 습도가 높아지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여름 되면은 이 독감은 거의 없어집니다. 안 네. 걸리지 않습니까? 덥고 습하니까. 그래서 혹시 집안의 온도를 너무 낮게 하지 마시고 20도 정도 유지하면 참 좋겠고요. 네. 그리고 가습기나 여러 가지 상황을 해서 습도를 충분히 유지하시는 게 네. 예방에 좀 도움이 됩니다. 네. 또 저희 시청자분께서 유동엽님께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잠잠해지나 그런데 또 날이 추워지면 내년 겨울이 되면 또 발생하는 거 아닌가 정말 이런 좀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네. 좀 우려하시는 바대로 좀 그렇게 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선 날씨가 따뜻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도가 20도씨만 돼도 네. 바이러스 생존율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이 예방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실내 환경은 오히려 너무 여름 되면 너무 또 시원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다음에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거의 확산됐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그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여름이 되면 잠잠해지고 더 이상 환자 발생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잠재돼 있다가 즉 체내에 잠재됐다가 가을이 되면 일반 독감처럼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곧 토착화된 거죠. 이 점이 굉장히 전까지는 우려되는 좀 점이에요. 백신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다행히 미국 질병관리통제센터가 중심이 돼서 치료제와 백신을 임상시험을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네. 지금 예상대로라면 금년 말 되면 이제 백신이 시제품이 나올 것 같고요. 치료제는 그보다 좀 일찍 나올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제 토착화된 상황이라면 지금 독감 백신 많은 분들이 맞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처럼 이 코로나19 백신도 맞아야 될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들려서 조금 안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정부가 이런 방침을 내놨습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아예 하지 마시고 좀 외출을 자제하면서 3, 4일 경과를 관찰해 주십사 이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왔는데요. 또 정부가 좀 의료진에게 전화 상담과 좀 처방을 권하기도 했는데 좀 교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두 가지 다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 네. 특히 첫 번째 네. 그 발열이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 집에서 일반 약을
감기약을 드시고 4월 정도 집에서 경과관찰을 한 다음에 좀 상담이나 진료를 받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의사 입장에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좀 이야기입니다.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죠. 혹시 그 참다가 더 악화되거나 또 뭐 나중에 이 코로나19로 확진이 되는 경우는 그 4월 동안에 다 전파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계시면서. 네, 집에서 네네. 있으면서도 가족에도 전파시킬 수도 있고 그거는 의학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가요? 아프면 어떻게든지 병원에 와야죠. 그리고 감기약을 그래도 뭐든지 치료를 받아야겠죠. 네, 근데 또 너무 뭐 저희 회사 오늘 아침 일처럼 약간의 뭐 미여림에도 이렇게 병원에 몰리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병원이 밀집 지역이 되고 그러면 또 더 확산 속도가 커지지 않나 이런 우려 아닙니다. 아닐까요? 그건 네. 별도의 방법으로 해야지. 네. 그것이 무섭다고 해서 네네. 환자가 국민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에서 있어야 되면은 의료기관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나요? 네. 의학적, 윤리적으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거는 잘못된 공고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의학 윤리에서도 이 점은 잘못된 부분이라 분명히 지적드리고 싶고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요. 설사 그것 때문에 문제돼서 의료기관이 뭐 폐쇄가 되고 힘든 상황이 되더라도 그건 의료기관과 정부가 풀어야 되는 문제지 이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환자분들이 아프다고 참으세요. 집에서 기다리세요. 그럼 얼마나 공포에 떨겠습니까? 의학 윤리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국민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물어보셨는데 처음엔 저도 잘 몰랐는데 왜 이런 걸 이해 못 하실까 그랬는데 치료제가 없다. 백신이 없다고 하도 방송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의료기관 가면 치료약이 없는데 뭘로 치료하세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감기 치료하면 됩니다. 발열남의 해열제 먹으면 되고요. 폐렴 치료 다 있습니다. 꼭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이 없는 게 아니고요. 다 치료할 수 있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만 하더라도 독감 백신이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독감 백신이 없었을 때도 다 감기, 독감 이런 거 다 치료했었고요. 또 폐렴도 다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다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이 전화 처방과 뭐 원격 처방에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의사협회가 그 있었죠. 부분을 좀 네. 우려했는데 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똑같습니다. 이 대면 진료를 하지 않고 전화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진단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빨리 와서 검사받고 확진해서 추가적인 접촉도 많고 환자가 상태가 나빠진 거 막아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하게 될까 봐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의료계와 상의 없이 좀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하는 점이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고 환자마다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매번 진료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고혈압만 트시는 분이고 기저질환이 예, 있으셔서. 자주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 상태도 잘 알아요. 그런 분은 사실 굳이 안 오셔도 되겠죠. 그런 경우는 전화 처방을 해서 우선 일주일 뭐 한 달치 약 이게 처방 받아서 가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신환인 경우에는 새로운 환자분인 경우는 당연히 정밀하게 진찰을 해서 위험하더라도 해서 정확하게 진단 내리는 게 제일 급선무지 이거를 갖고 이렇게 부정확하게 하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 워낙에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 좀 같이 상의해 가면서 의료계랑 협의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일선 의료 현장에서 어떤 경우는 보내야 돼, 어떤 경우 처방해야 되고 환자는 전화 받아도 됩니까? 해야 됩니까? 혼선이 지금 막 생기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의료 부문은 세심하게 의료인과 상의해서 결정돼야 될 부분이고요. 행정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조치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런 좀 정부와 의료계가 좀 상의를 거쳐서 논의를 정교하게 좀 짰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치료제가 없는 게 아니다. 우리 감기 낫듯이 폐렴 낫듯이 치료할 수 있다. 실제로 완치 환자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커져가는 숫자에 너무 큰 불안감을 느끼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내일도 또 확진 환자 수나 확진 환자 동선이 파악되는 대로 저희도 특보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모든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마스크 쓰시고 돌아다니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수요일 소셜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